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밤중 응급실 호출을 받고 내려간 제 앞에 실려온 2명의 환자. 놀랍게도 그들은 제 남편과 상간녀였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녀가 죗값을 치르게 만들었고 그 쓰레기 같은 남편은 결국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용서를 비는 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수술실의 소독약 냄새가 제 살점 하나하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밤 쉽시 복잡했던 종양 제거 수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뺨에 깊은 2줄의 자국을 남긴 마스크를 벗자 등골을 따라 뻐근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12시간 넘게 꼿꼿이 서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 탓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따뜻한 우리 집으로 돌아가 푹신한 침대에 몸을 던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싶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지방 출장 중이라 주말에나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없는 집은 조금 휑했지만 오늘처럼 힘든 하루 끝에 찾아오는 고요함은 제가 간절히 바라던 사치였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막 수술복을 벗으려던 참에 정적을 깨고 내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응급실, 당직,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연 교수님, 죄송하지만 응급실로 급히 와주실 수 있나요? 산모 한 분이 남편과 함께 실려왔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순간 짜증이 밀려왔지만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금세 그 감정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하는 이상 퇴근 시간이란 무의미했죠. 저는 구겨진 흰 가운을 다시 걸치고 흐트러진 머리를 대충 정돈한 뒤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한밤중 병원 복도는 텅 비어 으스스했고 오직 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또 평화롭지 못한 밤이 되겠구나. 응급실은 언제나 피비린내와 알코올 냄새, 비명과 울음소리, 그리고 바닥을 긁는 이동식 침대 바퀴 소리로 아수라장이었죠. 저는 이 모든 것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오며 빠르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환자 이름은 최아름, 25세, 임산부인데 실신했습니다. 동행한 남편 말로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부인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 쓰러졌다고 합니다. 남편도 머리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를 따라 커튼이 쳐진 침대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침대 옆 의자에 한 남자가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어떻게? 민준 씨는 지금 지방에 있어야 하는데 아마 닮은 사람이겠지. 저는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름 모를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간호사가 커튼을 걷어내자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이 안쪽에 2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틀림없는 제 남편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바로 그 회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이 아주 중요하다며 꼭 챙겨가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잠옷이었죠. 그의 이마에는 붉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여자, 그리고 유난히 불룩하게 솟아오른 그녀의 배였습니다. 침대 끝에 꽂힌 환자 차트에는 남편 강민준, 아내 최아름이라는 2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 2 단어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날아와 밝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가 이내 당혹감과 극심한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입술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진찰하러 온 의사가 바로 아내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응급실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무서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출장, 임신한 아내, 그리고 운명의 장난 같은 진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가장 추악하고 노골적인 배신이라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소리치고 따지고 이 응급실을 발칵 뒤집어 제가 믿었던 남편의 진짜 얼굴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손을 꽉 쥐자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육체적 고통 덕분에 간신히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이고 이곳은 병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저를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요. 결국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저 자신이 될 터였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의사로서의 명예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넋을 잃고 있다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애원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거의 속삭이듯 비굴할 정도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왜 여기에? 일단 내 설명부터 들어봐. 응.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우리 둘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지금 당신은 환자 보호자고 저는 의사입니다. 조용히 해주시죠.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민준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마음먹으면 그 무엇도 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당장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그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지만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구석으로 가 숨었고 더 이상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돌아보며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평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이탈 사인은 안정적인가요? 간호사는 제 태도 변화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빠르게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최아름이라는 여자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차가운 피부에 닿는 순간 역겨운 감정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결혼 생활에 끼어든 상간녀이고 지금 내 남편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심박수와 혈압을 체크하고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동작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침착해야 해.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간호사가 남편의 머리 부상을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실로 침대를 밀고 가는 동안 그는 스쳐 지나가면서도 제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 침대가 제 옆을 지나는 바로 그때 저는 재빨리 몸을 숙여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이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숨겨온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저는 흰 가운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느껴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최아름의 침대 곁에 홀로 남게 되자 저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들끓던 분노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잔인할 정도의 냉정이 찾아왔습니다. 울지 않을 겁니다. 무너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고통을 힘으로 바꿀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게 그들을 폭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가장 비싼 대가를 말이죠.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물질적인 것은 물론 제 명예까지도요. 이 게임의 룰은 이제 제가 정합니다. 그리고 승자는 반드시 제가 될 것입니다. 민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최아름은 의식을 되찾았는지 긴 속눈썹을 파르르 떨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연약하고 가녀린 남자들이 보호해주고 싶어 할 만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자신의 배에 시선이 닿자 무의식적으로 손을 올려 배를 감쌌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옆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이는 괜찮은가요? 애교 섞인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의사의 관심 외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도록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안심하세요. 태아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과 쇠약 증세로 쓰러지신 거라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며칠 입원하셔야 합니다. 최아름은 제 얼굴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마 그녀 눈에는 저도 병원의 수많은 의사 중 한 명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녀는 오직 뱃속 아이 걱정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녀가 제 정체를 전혀 모를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강민준이 분명 그녀에게 제 사진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대담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던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아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거나 놀란 눈빛을 보내거나 저를 알아봤다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저 맑고 투명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조명이 너무 밝거나 그녀가 아직 피곤하거나 혹은 강민준이 저를 너무나 철저히 숨겼기 때문이겠죠. 이유가 무엇이든 그녀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게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어디서 뵌 것 같은데 그녀가 무심코 한마디 던졌지만 의심이라기보다는 의례적인 인사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스쳐 지나가셨나 보죠. 제가 여기서 일하니까요. 저는 이 먹잇감을 제 통제하에 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퇴원해서 민준과 함께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수집하고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산모가 받은 충격이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관찰하지 않으면 유산기가 생길 수 있다는 심각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정적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산모의 심리 상태는 태아의 발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눈앞에서 남편분이 사고를 당한 것은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며칠간 입원해서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단호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최아름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남편도 다쳤는데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의 건강은 외과 의사들이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은 저희 책임이고요. 남편분께서도 분명 두 분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길 바라실 겁니다. 제 이성과 감성을 모두 자극한 말이 최아름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초산모였고 아이에 대한 걱정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결국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먹잇감이 제 발로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불러 최아름의 입원 수속을 밟게 하고 제가 근무하는 바로 그 산부인과 병동에 병실을 배정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모든 행동은
제 감시하에 놓이게 될 겁니다. 저는 마스크를 다시 쓰며 입가에 번지는 차가운 미소를 감췄습니다.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요. 최아름의 입원 수속을 마친 뒤 저는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배경화면으로 설정된 우리의 웨딩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이제와 보니 너무나 가식적이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어떻게 잠금 화면에 우리 웨딩 사진을 쓸 수 있을까? 강민준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른 채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었죠. 저는 익숙한 비밀번호들을 시도해봤습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틀렸습니다. 내 생일 틀렸습니다. 그의 생일 역시 틀렸습니다. 두 사람의 생일을 조합해보고 우리가 처음 사귄 날짜도 눌러봤습니다. 모두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알림이 뜰 때마다 제 심장에는 상처가 하나씩 늘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이미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이미 구축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거의 포기하고 내일 사설업체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할 때쯤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비밀번호가 저와 관련이 없다면 혹시 그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환자 차트에서 봤던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최아름, 생년월일 1998년 12월 8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1208을 입력했습니다. 여전히 틀렸습니다. 혹시 생년까지 포함된 건 아닐까? 저는 다시 12만 898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더니 메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기쁨이 아닌 뼈저린 씁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상간녀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잔인한 대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자기야다 라고 저장된 사람과의 수많은 대화가 나타났습니다. 메시지를 열자 닭살 돋는 애정 표현과 유치한 사랑, 고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자기, 보고 싶어 죽겠다. 아가, 오늘 엄마 말 잘 들었어? 아빠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보냈어. 저는 빠르게 메시지를 넘겼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업무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알고 보니 민준과 최아름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민준은 팀장이었고 최아름은 그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약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갑작스러운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한 메시지에서 최아름은 제 존재에 대해 불안해하는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민준은 위조된 이혼 서류 사진을 보내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와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가 끝났고 제 평판 때문에 공개만 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위조된 이혼 서류라니 그의 거짓말은 이토록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은행 앱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지난 3개월간 민주는 최아름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했습니다. 총액은 5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5억. 그 돈은 우리가 교회의 땅을 사기 위해 수년간 힘들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상간녀에게 바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춤추는 숫자들은 저의 어리석음과 맹목적인 믿음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은 더 이상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과 기만, 그리고 더러운 음모로 가득 찬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저는 모든 메시지 화면과 거래 내역,
그리고 위조된 이혼 서류까지 전부 캡처해서 제 비밀 이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곧 시작할 전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자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았습니다. 민준의 휴대폰 속 증거들은 이 결혼에 대한 제 마지막 환상을 모두 깨부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도 자책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이 게임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록 보관실로 가서 환자 최아름의 진료 기록과 초음파 사진 전부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로서 제 요청은 지극히 합법적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받아든 저는 곧장 제 연구실로 가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문진표의 작은 부분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지막 생리일, 항목의 최아름은 약 2개월 전의 날짜를 기입했고 응급실 의사의 소견서에는 환자 진술에 따라 임신 7, 8주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7, 8주, 즉 50일 정도. 이 기간은 그녀와 민준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3개월이라는 시간과 얼추 맞아떨어졌습니다. 만약 아이가 50일도였다면 민준의 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실은 제 계획에 약간의 차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학을 제 눈으로 본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찍은 초음파 필름을 펼쳤습니다. 경험 많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는 필름을 쓱 보기만 해도 태아 머리 직경, 복부 둘레, 허벅지뼈, 길이 등의 수치를 통해 임신 주수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필름을 라이트박스에 올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숫자들은 선명했고 태아는 이미 꽤 크게 자라 기본적인 기관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절대 7주일 리가 없어. 이 크기와 발달 정도로 볼 때 태아는 최소 12주에서 13주, 즉 3개월은 된 상태였습니다. 3개월. 최아름이 진술한 50일과는 너무나 큰 차이였습니다. 3개월 전이라면 민준과 최아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최아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강민준의 아이가 아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것이 내가 찾던 궁극의 무기였습니다. 강민준은 속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기 아이인 줄 알고 기뻐하며 심지어 아낌없이 돈까지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머리 위에 거대한 녹색 모자가 씌워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역겨웠지만 한편으로는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최아름, 그녀 또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합법화해 줄 민준처럼 돈 많고 어리숙한 호구를 찾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겁니다. 어젯밤 남편 걱정에 쓰러지는 연기는 정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통쾌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명확하고 단순해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당장 폭로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건 그들에게 너무 가벼운 처벌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역이용할 겁니다. 민준이 계속해서 아빠가 된다는 환상에 빠져 살게 둘 겁니다. 그가 이 진흙탕에 더 깊이 빠지도록 만들 겁니다. 그가 제 손으로 직접 남의 핏줄을 돌보게 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 진실을 그의 얼굴에 던져줄 겁니다. 아내와 상간녀 모두에게 놀아나 광대가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의 표정이 어떨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이 게임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CT 촬영 결과
민준이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는 진단이 나오자 그는 즉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사 휴게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업무를 핑계로 잠시 빠져나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은 변했습니다. 민준이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어젯밤처럼 당황한 기색 없이 거짓된 침착함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책감, 탐색, 그리고 약간의 도전 의식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앉아. 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연기해야 했고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앉아 양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정말로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질책이 아닌 목매인 흐느낌으로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좀처럼 사용하지 않던 무기인 눈물이 이제는 너무나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을 위해 울었고 짓밟힌 믿음을 위해 울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필사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제가 우는 것을 보자 민주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다가 제 옆에 앉아 저를 다독이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잘못?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출장 간다고 해놓고 다른 여자랑 같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 여자랑 아이까지 만들고. 민준 씨, 나를 뭘로 본 거예요? 당신이 평생 속일 수 있는 바보로 보였어요. 민주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바람 피운 남자들이 을에 그렇듯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제 탓을 했습니다. 서연아, 넌 날 이해해야 해.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인데 아이가 없잖아. 난 장남이야. 부모님과 집안의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 나도 아빠가 되고 싶었어. 근데 넌 항상 병원밖에 몰랐잖아. 내 기분이 어떤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신경 쓴 적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간신히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가 제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울음소리는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제가 반박하지 않자 민주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는 제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 해결책을 찾아야 해. 아름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그녀도 피해자일 뿐이라고.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우리 같이 그 아이를 키우는 건 어떨까? 당신은 의사니까 죄 없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 줄 수 있잖아. 그렇지? 내가 약속할게. 그녀와는 끝낼게. 아이만 데려오는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우리 아이처럼 생각하고. 역겹고 소름 끼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법적인 아내인 저에게 상간녀의 아이를 키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이기심과 잔인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는 고통과 혼란스러움만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요. 제 애매한 대답은 민준이 기대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궁지에 몰린 데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아픔까지 공격당한 여자는 약해지고 쉽게 굴복하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는 제가 흔들렸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자신의 제안을 얌전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시간 줄게. 잘 생각해봐. 이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야. 그는 저를 방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제 울음소리도 뚝 그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극은 제 예상대로 완벽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경계를 풀었습니다. 방금 전 눈앞에서 울고 있던 연약한 여자가 그와 그의 작은 애인을 위해 훨씬 더 큰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3일 뒤 계획대로 시어머니의 환갑이었습니다. 매년 저와 민주는 며칠 전부터 시골집에 내려가 준비를 돕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지인이 아파 병간호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빠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효심 깊은 며느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체면을 중시하고 저를 매우 아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집안의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쁘고 능력 있는 데다 싹싹하기까지 한 며느리. 저는 이 감정을 철저히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백화점에 가서 고급 진주 팔찌를 하나 샀습니다. 제 월급과 맞먹는 가격이었습니다. 이 선물은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민준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 짐을 챙기고 있을 때 병원에서 돌아온 민준이 테이블 위에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돈 아깝게 뭐 이런 걸 샀어? 엄마 생신 그냥 조촐하게 하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해.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어머님 환갑이시잖아요. 평생 한 번뿐인 날인데 어머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보.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만 가득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상간녀에게는 수억 원을 아무렇지 않게 쓰면서 친어머니의 선물은 아까워했습니다. 저는 그 돈이 당연히 최아름과 그의 아들을 위해 쓰여야 했다고 생각하는 그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차를 몰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시부모님 댁은 공기가 맑고 조용했습니다. 저 혼자 온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조금 놀라셨지만 나무라지는 않으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놈의 민준이는 또 일이 바쁘다니? 괜찮다, 괜찮아. 우리 예쁜 며느리만 와도 엄마는 기쁘다. 생신잔치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고 연신 안부를 물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제 비싼 선물에 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셨고 친척들에게 계속해서 자랑하셨습니다. 저는 내내 미소를 잃지 않으며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을 때 민준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문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즐거우셨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아양을 떠는 듯 했습니다. 몇 마디 안부를 묻더니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런데요. 집 뒤 토지 보상금 말이에요. 그거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응, 나왔다. 저번 주에 입금됐어. 왜 그러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민준이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사업에 투자할 돈이 좀 필요해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돈 생기는 대로 바로 갚을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최아름에게 줄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또 무슨 투자니? 부모 돈이 다 너희들 돈이지 어디 가겠냐마는.
그래도 내 아내랑은 상의해야지. 서연이가 얼마나 생각이 깊은 아이인데. 너 혼자 결정하지 마라. 알아요. 아는데. 이건 남자들 사업 문제라 서연이한테 말해봤자 이해 못할 것 같아서요. 일단 좀 빌려주세요. 꼭 수익 내서 돌려드릴게요. 민주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 부모님의 돈까지 빼돌려 상간녀와 남의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파렴치함에 남은 정마저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더욱 잔인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댁에서의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과묵하지만 다정한 시아버지는 연신제게 반찬을 집어주셨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칭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희도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이제 자리도 다 잡았잖니. 언제까지 계획만 하고 있을래? 슬슬 아이 생각도 해야지. 우리도 늙어서 이제 손주 안아보는 게 소원이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즐거워 보이던 제 눈에 순식간에 옅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즉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모습을 본 시부모님은 당황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가 무슨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고 애써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목이 메었습니다. 온 가족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넉 장으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병원 직인과 서명이 완벽하게 위조된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시어머니 쪽으로 밀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계속 숨겨왔어요. 저희도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제게 제 건강에 문제가 좀 있어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돋보기를 꺼내 쓰고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종이에는 혈중 프로락틴 수치 과다로 인한 배란 및 임신 능력 저하라는 진단 결과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성 불임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진단과 치료 또한 상당히 복잡한 질병입니다. 저는 제 연극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병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는 충격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탄식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왜 진작 부모한테 말하지 않았니? 가엾은 것,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요. 치료받고는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셨어요. 그 후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즐겁게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제 밥그릇에 반찬만 더 얹어주셨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습니다. 이 모든 연극이 벌어지는 동안 그 자리에 없었던 민주는 나중에 전해 듣고 분명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제가 전화로 이 사실을 전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 연극은 동시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없는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습니다. 민주는 모든 의심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습니다. 그는 건강한 남성이지만 문제가 있는 아내를 만났을 뿐인 겁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 연극은 그가 밖에서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가 최아름과 아이를 가진 것은 비난받을 외도가 아니라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를 이어야 하는 남자의 정당한 소망으로 비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민주는 제가 알아서 길을 터준 것에 대해 속으로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이 연막 작전이 더 큰 반전을 위한 밑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저의 가짜 진단서는 훗날 밝혀질 그의 진짜 무정자증 진단서를 더욱 충격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말이죠. 저는 그가 최아름의 아이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완전히 믿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후 제 마음은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 계획의 모든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를 완전히 믿었고 심지어 저를 동정하고 위로하는 척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짐을 벗어던진 자의 희열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아름은 여전히 병원에서 제 보살핌 아래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싸움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상대를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아름은 결코 순진하게 이 일에 휘말린 여자가 아닐 겁니다. 임신 주술을 속인 행동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과거, 이전의 관계들, 그리고 가족 환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친구였던 성훈을 떠올렸습니다. 성훈은 의학 대신 법학을 전공해 변호사가 되었고 몇 년 후에는 꽤 유명한 흥신소를 차렸습니다.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우정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성훈을 만났습니다. 제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자 성훈은 무척 놀랐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난 너랑 민준이가 정말 천생연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제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한 사람에 대해 조사해 줬으면 해. 저는 최아름의 정보를 적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진료 기록부에서 빼낸 이름, 생년월일, 고향까지. 이 여자의 과거에 대해 전부 알고 싶어. 아주 상세하게. 성우는 종이를 보며 프로답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어려운 일 아니야. 일주일만 시간을 줘. 정확히 일주일 후 성훈이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꽤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네가 원하는 정보 전부 이 안에 있어. 저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의 내용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최아름은 평범한 시골 가정 출신이었지만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소문난 퀸카였고 항상 수많은 남자가 뒤를 따랐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대학 2학년 때 이미 한 재벌 2세와 결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유명 건설사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1년 남짓 만에 끝났습니다. 성훈이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시댁과의 불화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혼 후 최아름이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그녀가 작은 아파트를 사고도 한동안 호화롭게 생활하기에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이혼 후 최아름은 복학하는 대신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돈 많은 연상의 남자들과 자주 어울렸고 민준의 회사에 다닌 것은 일종의 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철에는 최아름이 다른 남자들과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을 드나드는 사진도 몇 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민준을 만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니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아름은 어설픈 꽃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프로였습니다. 자신의 미모와
연약함을 미끼로 민준처럼 돈과 지위는 있지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남자들을 노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마도 그 이전의 짧은 관계들 중 하나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맹목적으로 갈망하던 민주는 완벽한 호구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준과 최아름에 대한 증오심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공모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저는 성운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두둑한 수고비를 지불했습니다. 서류철을 손에 쥔 저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카드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전쟁에는 더 이상 자비란 없습니다. 며칠 후 최아름은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안정되었고 더 이상 병원에 붙잡아두는 것은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퇴원 서류에 서명하며 진짜 의사처럼 산모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상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최아름은 제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오전에 휴가를 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병원 맞은편 카페에 차를 세웠습니다. 출입구가 전부 보이는 구석진 자리를 골랐습니다. 민준이 그의 새로운 가정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9시가 좀 넘었을 때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할부로 샀던 차를 몰고 왔습니다. 이제 그 차는 상간녀를 태우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최아름을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그녀가 편히 앉도록 돕는 그 다정한 몸짓은 한때 오직 저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광경을 보고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저는 즉시 시동을 걸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민준의 차는 우리 집 방향도 시댁 방향도 아니었습니다. 차는 도시 서쪽의 신도시,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한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는 마침내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우리 부부가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 산 아파트였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근처 국제학교에 보내고 이 집으로 이사와서 살자고 함께 계획했었습니다. 그 집에는 우리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수많은 꿈과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3개월 전 민준이 최아름과 관계를 시작했던 그 시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 아주 좋은 조건에 그 아파트를 세를 줬다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월세를 받아 이자로 쓰고 우리 부부는 그냥 지금 집에 살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전적으로 믿었고 심지어 계산적이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가정을 위해 그곳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없는 가정을. 저는 차 안에서 민준이 최아름을 부축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 집은 제 집이었습니다. 제 피땀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간녀와 남의 자식이 사는 둥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제 재산을 공공연하게 빼앗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잔인함은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아이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속한 모든 것, 감정, 돈, 심지어 꿈에 그리던 집까지 모두 빼앗고 싶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가 끝까지 가보자고 한다면 저도 맞춰주겠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애인이 그 집에서 짧은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둘 겁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요. 저는 그들이 모든 것을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갚게 만들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성은 법률사무소입니다. 민준이 최아름을 우리 집에 들인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며칠간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분노는 점차 가라앉고 그 자리에 강철 같은 결심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계획의 다음 단계, 즉 최아름에게 접근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여전히 연약하고 체념한 듯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여보,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어쩌면 당신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분과 아이를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어쨌든 나중에는 우리도 한 가족이 될지도 모르니까. 전화기 너머의 민주는 무척 기뻐하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저를 관대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결혼을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여자였으니까요. 그는 즉시 주소를 알려주며 자신이 퇴근한 후 저녁에 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민준이 환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최아름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 조금 어색해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큰 과일 바구니와 임산부에게 좋다는 영양제를 들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 씨. 저 서연이에요.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은 좀 괜찮은지, 아기는 잘 있는지 보러 왔어요. 어색해하지 말고 그냥 가족처럼 편하게 생각해요. 최아름은 민준에게 미리 언지를 받은 듯 금세 친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주로 임신과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전문 지식을 동원해 유용한 조언들을 해주었고 민준과 최아름은 감탄하며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눈치였습니다. 대화 도중 민준이 즐겁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름이가 입덧이 이상해졌어. 밥은 잘 못 먹고 신거랑 매운 것만 찾는다니까. 특히 마라탕은 매일 먹고 싶대.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성운의 조사 자료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아름의 과거 진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신장결석으로 한동안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습니다. 신장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은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그리고 동물 내장류를 피해야 했습니다. 마라탕 한 그릇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었죠.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제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저는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최아름을 바라보며 아주 잘 안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임산부, 입맛 변하는 건 흔한 일이에요.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맛있게 먹어야 아이도 건강한 법이니까. 민준 씨, 아름 씨한테 잘해줘요. 임신한 아내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사랑해주고 보살펴줘야죠. 저는 일부러 덧붙였습니다. 이 근처에 정말 맛있는 마라탕 집 아는데 국물도 진하고 재료도 엄청 신선해요. 언제 우리 같이 한번 먹으러 가요. 임산부가 먹고 싶은 음식 먹는 것만큼 좋은 태교가 어디 있겠어요. 제 말을 듣자 최아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사랑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거봐, 형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냥 마음껏 먹어. 내가 다 사줄게. 민준은 기뻐했고 최아름은 저를 속 깊은 형님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제 친절한 조언이 사실은 그녀를 덫으로 서서히 몰아넣는 달콤한 독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신장결석이 재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격렬하게 재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연극이 클라이맥스를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제가 착한 형님 연기를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준과 최아름의 아파트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어떨 때는 최아름을 데리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최아름은 저를 완전히 믿었고 가장 사적인 비밀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민주는 아내와 상간녀, 그리고 곧 태어날 아들까지 모두 손에 넣었다고 믿으며 날이 갈수록 자만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최아름의 건강 상태를 주시했습니다. 맵고 짠 마라탕을 그렇게 무절제하게 먹어댔으니 조만간 그녀의 신장에 있는 결석들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거대한 연극을 위해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치워야 할 때였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매우 사랑하고 신뢰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모든 일이 터졌을 때 그분들이 서울에 계신다면 상황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아끼시지만 자기 아들이 남의 자식을 키우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든 민준을 보호하고 가문의 체면을 지키려 하실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계획에 어떤 돌발 변수도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을 한동안 서울에서 떠나 계시게 할 합당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항상 제주도 여행을 꿈꿔오셨지만 돈이 아까워 미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마디 안부를 여쭌 뒤 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회사에서 제주도 5성급 호텔 4박 5일 여행권에 당첨됐어요. 그런데 저랑 민준 씨는 요즘 너무 바빠서 도저히 갈 수가 없네요. 환불도 안 되는 티켓이라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요. 혹시 부모님께서 저희 대신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드리는 효도 여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예약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시부모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돈 아깝다며 사양하셨지만 저는 온갖 말로 설득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안 가시면 티켓은 그냥 버려야 하고 그러면 제가 너무 속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두 분은 승낙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녀야. 우리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너 같은 며느리를 얻고. 시어머니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도 꿋꿋이 시댁을 챙기는 희생적인 며느리의 이미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두 분이 여행에서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저를 더욱 신뢰하며 무조건적으로 제 편에 서주실 겁니다. 이 여행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현명한 감정 투자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마지막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를. 제 예상대로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르신 지 약 한 달이 지난 어느 주말 밤 제가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보관하던 민준의 휴대폰은 조용했지만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의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잠결인 척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나 좀 살려줘. 전화기 너머 민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름이가 배가 아파서 죽으려고 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걱정과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요? 진정하고 자세히 말해봐요. 허리 쪽이 끊어질 듯이 아프다면서 아래로 통증이 뻗친대.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어. 나 너무 무서워. 서연아, 혹시 유산기라도 있는 거 아닐까?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전형적인 신장 산통이었습니다. 제가 놓은 음식 덫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저는 희열감에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응급실로 데려와요. 빨리요. 제가 응급실에 미리 연락해 둘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응급실에 연락해 임신 4개월 산모가 요로 결석 의심 증상으로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당직실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민준이 최아름을 데리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동식 침대에 누워 고통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필요한 검사와 초음파를 마친 후 결과는 제 진단과 일치했습니다. 최아름은 급성 요관 결석이었고 꽤 큰 돌이 방광 근처에 걸려 심장을 붓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막 당직을 마치려 할 때 민준이 초췌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은 퀭했고 그는 저를 한적한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의사가 그러는데 아름이 상태가 수술로 돌을 꺼내야 한대. 안 그러면 신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런데 수술하면 우리 아들한테 영향이 갈까봐 너무 무서워. 넌 산부인과 의사잖아. 다른 방법은 없을까? 돌은 꺼내면서 아이는 지킬 수 있는 방법 말이야. 그의 이기심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최아름의 고통과 생명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반응입니다.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수술하는 건 태아에게 분명 위험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결석을 그냥 두는 것도 산모에게 매우 위험하고요. 보존적 치료 방법이 있기는 해요.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고용량으로 투여해서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거죠. 운이 좋으면 결석이 저절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률이 높지는 않고 실패하면 산모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보존적 치료라는 말에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황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 방법으로 하자. 난 절대로 이 아이를 잃을 수 없어. 아름이는 건강하니까 견딜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들이 엄마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 저는 살며시 손을 빼냈습니다. 속에서는 경멸감이 치솟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과 직접 상의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해요. 저는 그저 가족으로서 조언해 줄 수 있을 뿐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게 연신 고맙다고 말하고는 황급히 의사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의 용감한 결정이 자신의 인생 최대 희망을 묻어버릴 마지막 삽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물고기가 스스로 낚싯바늘과 줄까지 통째로 삼켜버린 셈입니다.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갈망에 사로잡힌 민주는 비뇨기과 의사들의 모든 만류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한사코 최아름에게 보존적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아마 의사들도 복잡한 케이스에 얽히기 싫었고 보호자가 책임지겠다고 하니 그의 의견을 따라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최아름을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개입할 것을 우려했거나 혹은 상간녀를 더 은밀한 곳으로 옮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퇴원 수속을 밟고 최아름을 서울 외곽의 꽤 큰 개인 병원으로 데려가 프로게스테론 주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최아름의 상태는 민준의 기대와 달리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신장산통은 매일 그녀를 괴롭혔고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완고한 결석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신장이 붓는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최아름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로 감염의 신호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맹신했습니다. 그는 최아름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녀를 개인 병원에 데려가 주사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제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산부인과 응급 라인이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연 교수님, 지금 산부인과 초응급 환자가 이송되었습니다. 환자 최아름, 임신 4개월 추정, 폐혈증 쇼크 및 다발성 장기 부전 상태로 입원했으며 심각한 하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시 회진 및 긴급 수술 준비 부탁드립니다. 최아름이라는 이름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연극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수술실과 혈액 그리고 모든 소생 장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최아름은 침대에 누워 잿빛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래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침대 시트를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옆에 서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려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제발. 아름이랑 우리 아기 좀 살려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최아름의 상태는 제 상상보다도 훨씬 심각했습니다. 요로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이 온몸으로 퍼져 혈액 응고 장애를 일으켰고 결국 자궁출혈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태아의 심장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시간과 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올리세요. 마취과 소생팀 준비하라고 연락하고 초응급 상황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명령을 내린 뒤 민준을 돌아보며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예후가 아주 나빠요. 보호자분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말을 마친 저는 간호사들과 함께 침대를 밀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시끄러운 응급실 한가운데에 돌처럼 굳어서 있는 민준을 뒤로 한 채 그는 아마 자신의 무지와 고집이 두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수술실 조명이 눈부시게 밝았고 공기는 숨막힐 듯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술대 위 최아름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은 수많은 기계와 링거줄에 의지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궁출혈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산 후 자궁이 수축하지 않아 피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궁 수축제를 사용했고 가능한 모든 보존적 처치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사투가 1시간 넘게 이어진 후 수술을 집도하시던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과장님께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저와 동료들을 돌아보며 무겁고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환자는 심각한 혈액 응고 장애 상태고 자궁은 완전히 이완됐어. 지금 당장 자궁을 적출해서 출혈을 막지 않으면 몇 분 안에 환자를 잃게 될 거야. 우리 모두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을, 잔인하지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자궁을 적출한다는 것은 최아름이 영원히 엄마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천직 사이에서 선택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박서연 교수, 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나가서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 받아오게.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갑을 벗고 수술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대기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희망에 차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름이랑 아기, 둘 다 괜찮은 거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의학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차갑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아름 씨의 생명 또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과다 출혈이 멎지 않고 있어요.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장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하는 것뿐입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민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져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자궁을 드러내다니? 당신들 의사잖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모든 전문의가 내린 결정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1초를 지체할 때마다 당신은 그녀를 죽음으로 더 가까이 밀어넣는 겁니다. 저는 그에게 동의서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의 두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그는 이 여자에게서 아빠가 될 꿈을 공식적으로 끝내게 됩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그는 제 손으로 그녀의 모성애를 빼앗게 됩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그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최아름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그는 간접 살인자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뿌리 깊은 이기심은 마침내 책임에 대한 공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펜을 움켜쥐고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습니다. 저는 동의서를 받아들고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은 채 수술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수술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궁이 제거되자 주된 출혈이 멎었습니다. 최아름은 일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어리석음과 민준의 잔인함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그는 제 손으로 자신의 미래를 끝장내는 판결문에 서명한 셈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시부모님의 비행기는 화창한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들끓는 폭풍과는 정반대의 날씨였습니다. 저는 직접 공항에 마중 나가기 위해 업무를 조정해 두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두 분을 뵙고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출국장에서 익숙한 시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자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제 얼굴에는 이미 초췌함과 슬픔이 가득했고 눈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예, 서연아, 어쩐 일로 공항까지 다 나왔니?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무슨 일 있었니? 시어머니는 반가움도 잠시 제 심상치 않은 모습을 즉시 알아차리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젓다가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아이처럼 제 행동에 시부모님은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두 분은 저를 근처 의자에 앉히고 연신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서 말해보렴. 민준이가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 게냐? 과묵하시던 시아버지까지 조급하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간신히 힘을 내어 두 분을 바라보며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 씨가 저는 준비해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편집되고 연습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민준의 외도를 알게 된 과정, 그가 반성은커녕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운 일, 그리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젊은 여자를 임신시킨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신도 너무 고통스러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시부모님과 가정을 생각해 꾹 참고 심지어 그 여자를 돌봐주기까지 했다고요. 저는 제가 너그럽게 굴면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릴 줄 알았어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사람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어머님, 저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을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충격, 이내 분노로 변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어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문의 명예를 매우 중시했고 저를 진심으로 아끼셨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이런 후레자식, 천벌을 받을 놈, 어머니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감히 내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해?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두고 어디서 굴러먹던 것하고 바람을 피워?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울지 마라. 엄마가 있잖니. 내가 내 억울함 다 풀어줄게. 그 여우 같은 년하고 민준이 지금 어디 있니? 저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있어요. 그 여자 얼마 전에 유산해서 수술받았어요. 잘 됐네. 인과응보다 당장 그 병원으로 가자. 남의 가정 파탄내는 년 얼굴 좀 봐야겠다. 그리고 그 천벌 받을 내 아들놈, 내가 오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테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분노가 제 의도대로 정확히 불타올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마지막 연극의 길을 터줄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눈물을 닦고 두 분을 차로 모셨습니다. 차는 폭풍의 눈이 될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우리는 오후 면회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산부인과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이끌고 최아름이 수술 후 회복 중인 병실로 직행했습니다. 민주는 안에서 그녀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도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문 앞에 서 있는 부모님과 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어떻게 여기에? 그는 말을 더듬으며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꾸도 없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침대 곁으로 곧장 다가가 최아름을 쏘아보다가 다시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짝,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민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불효자식,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여기 있냐고 물어. 네가 저지른 짓거리나 좀 봐라. 어머니는 그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위에서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리고 있는 최아름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또 한 번의 손찌검이 이번에는 그녀를 향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 감히 남의 남편을 홀려서 가정을 파탄내.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어머니를 말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긴 병원이잖아요. 나중에 얘기해요. 갑자기 뺨을 맞은 최아름은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제 아이를 죽였어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자궁을 드러내야 했다고요. 어머님, 저 여자가 여기 의사예요. 모든 걸 다 꾸민 거라고요. 최아름의 절규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민준과 시부모님까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제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그들 모두와 마주섰습니다. 제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해쳤다고요? 저는 최아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잃은 그 아이가 정말 누구의 아이였는지 말할 용기는 있나요?
제 질문은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최아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 아이가 아니면 누구 아이인데? 당신 아이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확실해요? 당신이 아이를 가질 능력이 있다는 거 확실하냐고요? 강민준 씨, 저는 말을 마치고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것은 저의 가짜 진단서가 아닌 진짜 정액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저는 민준이 벗어둔 속옷에서 몰래 검체를 채취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복도의 소음을 압도할 만큼 크고 단호했습니다. 모두 똑똑히 보시죠. 이것은 강민준 씨의 검사 결과입니다. 결론, 무정자증, 정액에 정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그는 불임입니다. 제 선언에 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네 글자는 민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그였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제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은 결론 부분에 고정되었고 두 손은 종이가 바스락거릴 정도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거짓말, 이건 가짜야. 네가 날 모함하려고 위조한 거야. 민주는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동의를 구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믿지 마세요. 저 여자가 질투심에 저러는 거예요. 아이 못 낳는 건 저 여자라고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거의 구겨버린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희미한 노안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최아름을 향했던 분노는 이제 극심한 공포와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평온하게 서 있었습니다. 찢어버려도 좋아요. 원본과 파일은 제 이메일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못 믿겠으면 바로 아래층에 남성의학과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려가서 다시 검사받고 제가 거짓말했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저의 침착함은 민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더니 갑자기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래, 검사받으러 간다. 내 거짓말쟁이 얼굴을 똑똑히 보게 해주지. 민준이 뛰쳐나간 직후 병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간호사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머리에 왁스를 잔뜩 바른 오만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성훈이 조사해준 최아름의 전남편인 그 재벌 2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과거에 그치지 않은 듯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최아름은 그 남자를 보자 핏기 없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재벌 2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비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 명절이네. 무슨 막장 드라마라도 찍고 있나? 그는 시부모님부터 저까지 훑어보더니 최아름의 납작한 배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듣자 하니 내 뱃속에 있던 골칫덩이가 사라졌다며. 잘 됐네. 내 걱정거리 하나 덜어줘서. 그리고 그는 시부모님을 향해 연극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께는 죄송하지만 제 소개를 좀 해야겠네요. 방금 사라졌다는 그 아이의 아빠가 바로 저입니다. 또 하나의 폭탄이 병실 한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겨우 침대 난간을 붙잡고 서 계셨습니다. 재벌 2세는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 아드님은 그냥 이 여자한테 제대로 낚인 멍청이일 뿐이에요. 이 여자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액을 뜯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고단수였네. 아드님처럼 집 사주고 돈 대주는 호구를 또 구했을 줄이야. 뭐 그래도 그분께 감사해야 하나?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양반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준 덕분에 제가 뒤처리 깨끗하게 했네요. 제 쓰레기를 대신 치워준 셈이니까요. 바로 그때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마 가는 도중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타이밍에 맞춰 들어왔습니다. 그 문장은 그의 남성적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불임, 남의 자식을 키우는 사기, 돈 낭비,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 모든 잔인한 진실이 한꺼번에 덮쳐와 그의 이성을 짓뭉갰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침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누군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최아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무자비하게 그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년, 감히 날 속여.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의 절규에는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실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아름의 비명, 시아버지의 만류, 재벌 2세의 욕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 마지막 연극의 막이 내렸습니다. 병원 보안팀이 즉시 달려와 상황을 제압했습니다. 민주는 건장한 두 남자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입으로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최아름은 헝클어진 머리로 얼굴이 퉁퉁 부은 채 침대 위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간호사들의 부축을 받아 옆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혼란의 현장에는 저와 시아버지, 그리고 그 재벌 2세만이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저는 최아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도록 속삭였습니다. 어때요? 이제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이 보여요? 그가 당신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대를 이을 도구로 당신 뱃속의 아이를 사랑했을까? 아이가 사라지니 가차없이 당신을 때리잖아.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그 남자야. 제 말은 최아름의 고통과 분노를 깊이 파고드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고 위험한 치료법을 맹목적으로 선택했으며 이제 와서는 그녀를 짐승처럼 폭행했습니다. 최아름의 모든 증오는 이제 민준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힘으로 그녀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고 미친 듯이 무언가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그녀와 민준의 은밀한 영상이 그들이 다니던 회사의 전체 그룹 채팅방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그것은 자폭과도 같은 행동,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회사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다음 날 바로 민준과 최아름을 해고했습니다. 민준이 수년간 쌓아온 경력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변호사인 성훈과 함께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모든 증거와 함께 외도 영상, 민준이 공동 계좌에서 최아름에게 이체한 수억 원의 거래 내역, 위조된 이혼 서류, 그리고 시부모님의 증언까지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준이 혼인 기간 중 심각한 외도 행위와 공동재산을 남용 및 횡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채의 집과 남은 예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제 소유로 판결이 났습니다. 민준은 집도 직업도 돈 한 푼도 없이 빈손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최아름의 운명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가 될 능력, 직업, 그리고 의지하려던 남자까지 모든 것을 잃은 후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육체적 상처는 그녀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횡설수설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했습니다. 2명의 가해자는 마침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몇 달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때 제 꿈이었지만 민준과 최아름의 더러운 둥지가 되어버렸던 고급 아파트를 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은 금방 팔렸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를 친정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투자했습니다. 제 삶은 점차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아름의 복잡한 케이스를 프로답고 침착하게 처리한 덕분에 병원 경영진과 동료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저희 과장님께서 정년 퇴임하셨고 저는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그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저는 병원에서 가장 젊은 여성 과장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모든 노력에 대한 달콤한 보상이었습니다. 몇 달 후 모든 것이 거의 잠잠해졌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병원 정문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초췌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깡마르고 까맣게 타고 옷은 허름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는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주위 사람들의 놀란 시선 앞에서 그는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제발 날 용서해줘. 그는 울면서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난 쓰레기였고 멍청이였어. 널 잃고 나서야 너만큼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 제발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저는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제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고 청춘을 다 바쳐 가정을 꾸렸던 남자. 하지만 이제 제 마음에는 어떤 미동도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차가움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제 발을 살며시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 어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 한마디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꺼져. 말을 마친 저는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무시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새로 산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해안 도로를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름 하늘은 맑고 햇살은 눈부셨습니다. 저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가방에서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후 혹시 몰라 받아두었던 성병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모든 수치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미소를. 저는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완벽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구겨 바닷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뻥 뚫린 길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강인한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